그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뭐 우승이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산술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3경기씩 남아 있으니까 에이 산술적이지 형도 안 믿잖아. 안 믿긴 한데 산술적. 야 여기서 우리가 형님 너무 방송을 날카로우시네요. 하는데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에이, 산술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2025년 5월 12일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자, 히든풋볼 SL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선입니다. 네, 오후 시간이라는 건 뭐죠? 네? 오후 몇 시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그냥 오후 시간이라고 그러면 오후가 사실 길잖아요, 되게. 기죠. 예, 네, 여러분들 예. 맞춰보세요. 몇 시일까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4시 44분입니다. 네네네. 갑자기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이거 시간 봐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오후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슬슬 오나요? 오죠. 네. 노안이 오나요? 노안이요? 노안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요즘에 그 젊은 노안도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모바일 기기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모니터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래서 젊은 노안이 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자주 깜빡여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전자기기 많이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만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어려서 책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 저는 어려서 이제 책을 많이 봐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았거든요. 영재형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보셔서. 책도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 사실은 네 지금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은 네.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노안이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이 눈 건강 어쨌든 조심하시고 지금은 이제 4시 45분입니다. 종인형 대신 오늘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 뭐 얘기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사실 주간이에요. 인테르가 다시 역전 우승에 대한 경쟁력 그 가능성이 좀 생겼고 반대로 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했고 또 뭐 이제 지난 주중 이야기라서 우리가 뭐 이미 다루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 아주 대단했던 명승부가 있고 난 뒤에 첫 SL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되네요. 미안해. 아닙니다. 내가 그 약간 끝내는 멘트였어. 네, 맞아요. 지금까지 SL이었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될 것 같아 그냥. 아니 사실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네. 새벽에 엘클 끝나고 나서 네. 리듬이 좀 무너져가지고 네. 지금 너무 좀 피곤하네요. 그러다 그래도 보니까 그게 좋지 않나요? 그래도 결과는 좋죠. 엄청나게 대역전승을 했는데. 네, 결과는 좋죠. 네. 결과는 일단 워낙에 원하시는 대로 잘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리아 업데이트를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나폴리와 제노아 이 경기에서 나폴리가 아쉬운 무승부를 당했고 지금 입에 힘이 딱 들어가셨거든요. 아쉬운 무승부가 아니죠. 네. 왜 아쉽지 아쉽죠 않다. 그게? 왜 아쉬워? 역시 나폴리 팬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아쉬워? 나폴리 입장에서 아쉽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묘사를 아쉽죠. 하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골을 넣었는데 영재님은 아쉬우시죠? 헤더 2방으로 무너졌으니까. 네. 네, 계속 리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라잡히면서 2대2 결과 2위 인테르와의 승점 차가 이제 1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나폴리의 부족한 점이나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니 사실 뭐 1점 차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폴리가 유리한 거 맞아요. 어쨌든 계속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약간의 불안함이 더해졌다는 건데 이 경기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컸어요. 일단 그러니까 중간에 로보트카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되게 네. 일찍 빠졌어요. 한 10분 정도에 공받으러 오다가 갑자기 혼자 쓰러져가지고 이 발목 잡으면서 뒤에 아킬레스건 위쪽 그쪽 잡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길모어가 대신 나왔거든요. 사실 로보트카 선수의 부상은 이 경기 이전 레체와의 경기에서 그때도 한 50분, 55분 그 정도에서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져서 나갔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훈련에 완전히 복귀를 했고 다 소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선발로 내보낸 거였는데 너무 일찍 10분 만에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공도 많이 잡고 뭐 슛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제노아도 굉장히 빡세게 좀 압박을 가하면서 사실 이제 공격 작업들이 아주 매끄럽고 원활하게 잘 돌아갔다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그거는 아무래도 로보트카 유무가 상당히 좀 큰 편이기도 하고 이 경기를 비긴 게 나폴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로보트카가 빠진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향후 일정을 이제 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뒤에 일정이 뭐 파르마하고 칼리아리인데 네. 사실 어려운 일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파르마가 사실 이제 인테르전 2대0으로 지고 있던 거 따라잡아서 2대2 만들고 그다음에 유벤투스
상대로 이기고 피오렌티나랑 또 비교 그래서 강팀들이랑 경기에서 상당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또 2연패예요. 아. 예, 2연패를 당해서 사실 그때보다 약간 내려와서 사실 그 2연패 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폴리 상대로 뭔가 좀 괜찮은 경기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홈이고 그러니까 기대를 했었지만 최근에 또 연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대감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 로보트카 선수가 빠진 채로 남은 두 경기 그러니까 로보트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지금 그쵸. 현재로서는. 이러다가 또 갑자기 다음 경기 뛸 수도 있는 거고. 뛸 수도 있는데 아마 불안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한 경기만에 다시 이제 빠지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파르마전은 일단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아. 예. 그랬을 때 결국 이제 로버트가 빠졌을 때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공이 돌아가는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는 결국 측면 쪽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패스들이 조금은 둔탁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맥토미니가 최근에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맥토미니 안기사 두 선수만의 힘만으로도 밀고 올라가서 슈팅을 때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측면 쪽이 살아줘야 이 폴리타노가 약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타입의 선수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네레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제노아의 딸깍이 통한 거죠 뭐 네. 그냥 딸깍이 통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경기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골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물론 이제 나폴리가 2대1 만들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잡았다 홈이니까 뭐 그럴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은 수비적인 느낌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노아가 뭐 이렇게 전진이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었었고 중간에 사실 선수들 미드필더도 퀄리티 생각하면은 그렇게 공이 갈 건 아니었는데 진짜 왼쪽에서 크로스 한번 딱 올리더니 딱 들어갔어요. 특히 기묘한 딸깍. 네. 사실 슈팅 숫자는 2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나폴리하고 제노하고 슈팅 숫자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나폴리의 문제라면 20개 넘는 슈팅을 했는데 2골밖에 못 넣은 게 문제란 문제죠. 그렇죠. 경기 볼 때 느낌은 뭐 1대0 되고 나서 리드하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1대1이 되고 나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전개하는데 생각보다 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2대1 됐을 때 벤치가 들썩였거든요. 그쵸. 이겼다 막 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나폴리의 공격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 2대2가 됐으니까 결국 경기는 그렇게 끝나버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폴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남은 경기에서도 고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일찍 골이 터지지 않고 선두 경쟁에 대한 압박감은 있고 여기 또 로보트카는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버리고 네. 이런 악재들이 반복되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말린 좀 그런 경기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콘테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네레스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또 라스파도리하고 이제 루카쿠 투톱 형태 비슷한 사실 네. 이 경기는 이제 폴리타노를 기용을 해가지고 사실 쓰리톱 같은 이제 투톱이긴 한데 라스파도리가 투톱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까지 나폴리가 중요한 순간에 골을 많이 넣었어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넣었으니까 중요한 활약을 했는데 근데 네레스가 어쨌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3톱 형태에서는 라스파도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로보트카는 없어. 만약에 4-3-3 형태를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또 로보트카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콘테가 지금 어쨌든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경기에 당장 포메이션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네레스는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잘 나가던 대로 하면 4-3-3 쓰는 게 맞는데 로보트카가 없으니까 중원 퀄리티는 사실 기존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고 지금 라스파도리는 투톱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 믿고 한 번 더 가. 그러기에는 2월 달에 그 백스리 쓰다가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지금 2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이 제노아전을 홈에서 비긴 걸로 인해서 좀 심리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점을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경기 중에 하나가 잘못돼야지만 인테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1점은 인테르가 훨씬 어려워요. 지금 인테르 남은 일정이 네. 홈에서 라치오전, 네. 원정에서 코모전. 네, 이렇게 2경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치오전보다 꼬모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꼬모가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파브레가스가 이달의 감독상 받았죠. 네. 꼬모가 워낙에 최근에 좋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라치오가 최근에 어쨌든 경기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라치오를 홈에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도 좀 덜 걱정이 되는데 그 꼬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종 라운드에서 꼬모가 동급여가 없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네. 예. 그리고 파브레가스 감독도 지금 뭐 딴 팀 간다는 얘기도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대진상으로만 놓고 보면 예. 그런 건 보면 나폴리가 훨씬 유리하죠. 일단은 승점도 앞서 있으니까요. 키는 나폴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폴리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잘하면 돼요. 나폴리는. 예. 이 와중에 나폴리가 지금 거물급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입설이 좀 뜨거운데 한 명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네. 이탈리아의 공신력 있는 기자 이 잔루카 디 마르조에 따르면 나폴리와의 협상이 지금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선수 본인과 가족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브라이너와 나폴리의 궁합은 특히 콘테 감독과 더브라이너의 궁합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그 더블하는 거 일단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부터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연봉이 굉장히 비싼 선수잖아요. 그렇죠. 못 줄 텐데 그 돈? 제가 볼 때 세리에 어떤 팀도 그 돈 못 줍니다. 지금 나온 금액은 기사에서 연봉 800만 유로와 보너스를 포함한 만약에 2년 연봉을 계약이다. 800만 유로만 준다면 그건 해줄 수 있지. 그건 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오시멘한테 그거보다 더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아마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실수령액을 이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영국 언론에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뭐 독일 언론, 다른 유럽 언론들이랑 다르게 이탈리아는 보통 실수령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고연봉자들 세금이 보통 거의 50%에 육박하게 이제 내는데 이탈리아는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그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단이 지출하는 금액 자체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유로짜리 선수를 실수령액이 1,000만 유로짜리 선수면 다른 나라에서는 2,000만 유로는 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그러니까 구단이 나가는 돈은 2,000만 유로야. 근데 세금으로 50%를 떼가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2,000만 유로까지 안 줘도 되는 거죠. 한 20%, 25% 정도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 금액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은 외국에서 한 1,500만 유로 정도 받는 선수 정도의 돈만 주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받는 돈 선수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죠. 받는 돈은 네. 똑같고 대신에 구단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덜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최근 몇 년간 또 경쟁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앤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를 그 정도 금액에 데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더브라이너 선수 본인도 많이 좀 양보를 한 거겠죠. 이 그렇죠. 금액이라면. 네. 이 정도면 본인도 나폴리가 어쨌든 유럽에서 더 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 근데 맥토미니가 워낙에 잘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지금 사실 나폴리의 3명의 미드필더는 조합이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누굴 빼고 넣는다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단순히 그냥 맥토미니 대신 이제 들어가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걔가 또 해주는 거 네. 많아요. 그럼 걔가 네. 또 덩치가 커가지고 덩치 크고 압박도 네. 열심히 해주고 어쨌든 계속 싸워주는 게 일단 이 선수의 투지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활동 반경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더 이제 넓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케빈 데브라이너가 만들어가는 어떤 한 가지 조금 좀 특별함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고 아마 장기적으로 나폴리는 아마 폴리타노에 대한 대체도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성실하고 그다음에 수비 가담도 잘해주고 그런 선수긴 하나 오락가락하죠. 전반적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고쳐주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측면 자원들이랑 연계 작업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오른쪽에 선수가 영입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오고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좀 나폴리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나폴리를 선택한다면 그거 같아요. 그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 가기 싫어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맨시티와의 의리를 지키기 예, 위해서. 그거에 네.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위험 요소가 큰 미드필더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부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이도 이제 그리고 많고. 연봉도 그 정도면 뭐 이탈리아나 분데스리가에서는 엄청 높은 연봉이고.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를 영입하면은 케빈 데브라이너를 위한 팀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있는 미드필더인데 물론 그 위험 요소를 극복하면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케빈 데브라인 하면 굳이 이탈리아 무대에 도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독일 쪽에 연봉이 좀 괜찮으면 물론 이제 원하는 연봉까지 제시하는 클럽을 찾기 힘들겠지만 독일 무대는 뛰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무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아니 뭐 루카쿠랑 다시 만나는 것도.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벨기에 콤비를 또 이루는 것도.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적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다재다능한 미드필더 자원으로 이강인을 나폴리가 활용할 계획이다. 근데 파리가 요구하는 4천만 유로의 이적료와 나폴리가 생각하는 2,500만 유로의 가격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여기서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라는 기사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근데 파리가 지금 일단 이강인 선수를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입지도 좀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파리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나폴리의 그래서 이적설이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의 공신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별로 없다고 봐요. 별로 없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리 입장에서는 4천만 유로라는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 나폴리에서 2,500만을 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야.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도 있고. 구단들도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 4천만을 채워줄 수 있는 구단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단들 봤을 때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는 메리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일단 뛸 수 있는 자리만 놓고 오면 일단 우측 윙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폴리타노의 대체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폴리타노의 대체자가 되면 아마 공격 생산성은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3미들로 보면은 그럼 사실은 그 뒤에 맥토민이나 아니면 안기사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로보트카의 백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잖아. 메리트가 없죠.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강인 입장에서는 네. 야 3미들 중에서 로보트카 백업일 거면 뭐 여기나 거기나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나폴리도 3미들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것도 이제 좀 그렇고 결국 이제 우측 윙어로서는 이제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코리아가 원래 뻘소리 많이 합니다.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나폴리를 비롯해서 몇몇 팀들이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팀의 구성이 아주 좋죠. 잘 되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보다는 다른 쪽의 선수를 원할 가능성도 있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지금 사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수비 보강하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뭐 우파멘카노 뭐 다시 데려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다 파리 입장에서 이강인을 바라볼 때 이강인이 다재다능한 건 맞죠. 그런데 옵션으로 따졌을 때는 교체 옵션에서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이강인에게는 좀 뼈아픈 점인데 그 점 생각하면 파리 입장에서는 이적시킬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쨌든 가장 아쉬운 거는 그 매체 공신력. 이 부분에 대한 공신력과 그리고 가격에 대한 차이가 아무래도 가격에 크다 대한 보니까. 차이가 큰 거죠. 4천만이랑 네. 2,500만이랑 그 아니 너무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잖아. 시쳇말로 거의 이상이니까. 2배인데 네. 그건 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별로 될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안타깝지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공을 굉장히 빨리 잘 돌리는 팀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맞진 않아요. 맞진 않아. 그러니까 자이레메리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도 걔는 어쨌든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는 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점이 그 팀 전체가 굉장히 업템포에 그다음에 굉장히 기동력을 살려서 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강인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기존까지는 그래도 거의 12번째 선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이번 이적설들 그리고 일단은 무승부를 다 거두면서 마지막까지 세리아 선두 경쟁이 이어졌다는 소식을 좀 전했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라치오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베시노가 무려 96분의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무승부가 됐는데 경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역시 중요한 건 유벤투스는 감독이죠. 과연 네. 어떤 감독이 유벤투스에 올 것이냐. 결국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감독과 관련된 소식이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나요? 이 경기 상황에 따라 챔스를 나가냐 마냐가 지금 갈려 있기 때문에 챔스를 나가면 투도르 감독에도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물론 그래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투도르 감독이 챔스를 보낸다면 투도르 감독도 할 말이 있지. 나 챔스 보냈는데 감독 시켜줘요. 이럴 수 있죠. 근데 할 말은 네. 듣고 이제 나가 그러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투도르 감독은 딴 팀에 어필하기도 좋죠. 그렇죠. 내가 있죠. 이제 이 팀 이끌고 이렇게까지 챔스를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딴 팀에 이제 할 말이 있을 거고. 그래서 경기는 사실 이거는 라치오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경기를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 라치오가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 실패하면서 콜로모아니한테 선제골 내주고 좀 끌려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라치오 어렵겠는데, 왜냐면 라치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금 에너지 레벨 떨어지면서 좀 지친 기색을 많이 보였던 게, 특히 투미들 그나마 베시노가 돌아와서 다행인데 얘네 로벨라하고 그 기행두지하고 둘이서 진짜 거의 모든 경기 다 소화하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여기도 미드필더들이. 근데 칼룰루가 아주 큰 일을 해냈죠. 칼룰루가 아주 큰 일을 해내가지고 그거 퇴장당하는 바람에 사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진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베시노가 확실히 꺼내기에 강해요. 예전에 그 인텔에 있을 때도 라치오 상대로 그 극적인 골 넣으면서 챔스 한번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거의 똑같이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 경기가 비기면서 사실 두 팀 다 안 좋아졌는, 두 팀 다 일단 뭐랄까 목숨 유지는 그냥 했는데, 오늘 이제 내일이 새벽이죠. 이제 새벽에 저희 촬영하는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아탈란타랑 로마랑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에게 기회가 왔어요. 로마가 이기면 단독 4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가, 물론 아탈란타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예요. 최근에 좀 안 좋았다가 또 대승 거두고 이러면서 좀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만약에 로마가 그 경기도 잡는다, 그럼 20경기 연속 무패와 더불어서 단독 4위가 되고, 그러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진짜 거의 기적 같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는, 왜냐면 12, 13위 막 이렇게 처박혀 있던 팀이 지금 4위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진짜 라니에리의 그 매직쇼? 이런 느낌이어서 그 경기가 되게 볼만한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 뭐 아탈란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마도 그렇고 막 동기부여가 진짜 빡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라치오나 유벤투스나 뭐 승부를 못 냈으니까 뭐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아탈란타가 35경기 68.32, 근데 유벤투스가 36경기 64점, 라치오도 동일하고요. 로마가 35경기 63점, 볼로냐도 36경기 62점입니다. 네, 볼로냐가 밀란이랑 경기에서 3대1로 졌거든요. 그 경기를 볼로냐도 잡았으면 이게 진짜 볼만했을 텐데, 볼로냐가 그 경기 지면서 이제 볼로냐는 약간 멀어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 네 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챔스 자리 한 자리 놓고 경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네 팀 중에 한 팀은 아예 아무 대회도 못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코파 이탈리아 결승은 볼로냐하고 밀란이하고 붙는데, 네. 밀란도 사실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긴 해요. 근데 좀 멀긴 해. 여기 좀 멀어서. 근데 밀란이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로파 리그는 밀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5위 팀 유로파 리그 나갑니다. 6위 팀이 컨퍼런스 리그 나가요. 그럼 7위는 못 나가 그냥. 뭐 아무것도 그 없는 7위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못 나가요. 예, 그래서 이 네 팀 중에 한 팀은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못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경쟁했는데. 예. 그러면 찬우 의원님이 보시기에 보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이건 예상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안 된다. 진짜 예상이 어려워. 이거는 예상이 좀 어려운 게, 칼로르도 사실 나름 어쨌든 간에 유벤투스에서 중요한 수비수예요. 네. 얘가 어쨌든 지금 유벤투스가 수비진이 좀 안정화되지 않은 느낌이어서, 뭐 베이가 불안하지. 칼루루도 뭐 완전 좋았을 때보다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얘 좀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칼루루도 퇴장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약간 수비진의 불안함을 안고 있어서 유벤투스는 그렇고, 라치오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불안함이 있고, 기세로만 봤을 때 로마가 제일 좋거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19경기를 안 진다는 건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19경기 무패, 뭐 팬들의 지금 지지도도 상당한데, 다만 이제 문제는 역시 로마도 라니에리가 떠난 뒤를 좀 바라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다음 감독이 중요하죠. 감독 소식은 좀 어떻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좀 있나요? 그 가스페리니 감독이 어쨌든 아탈란타를 떠나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페리니 감독을 노리는 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로마 같은 경우도 노릴 수 있죠.
노려볼 수 있지. 그래서 감독이 그러니까 유벤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벤투스는 가스페리 감독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른 팀이어서 거기는 아마 다른 감독을 찾을 것 같고 로마는 좀 느낌이 뭔가 왠지 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예. 근데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감독 얘기할 때는 아니죠. 일단은 지금 여러 경기 무패인데 그렇죠. 눈앞의 성과를 먼저 봐야죠. 지금 라리에니 감독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감독 이야기를 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언론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라니에니 밑에서 최대한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잡고 싶을 거예요. 구단 쪽은 그 네. 얘기도 하는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잡고 네. 싶어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싶다는 네. 얘기를 하는데 라니아름이 되게 확고해요. 나와 더 가는 건 아마 그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도 사실 은퇴를 네. 미리 발표했던 인물이 본인이 이제 은퇴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이 애정 있는 팀이 칼리아리하고 이제 로마 두 팀이어서 그 팀들이 부르면 이제 가겠다 그 정도로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불러가지고 이제 간 거고 이분은 그냥 은퇴 의사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확고한 상황이어서 이건 그냥 진짜 시즌 잘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을 때 길게 갔었을 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이제 로마도 다음 단계를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응집력을 갖고서 팀도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 특유의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호응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독님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라니에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로마 내에서는 선수들이 존경을 많이 할 텐데 그 감독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한번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축구를 못해서 졌냐 그동안 기세가 안 좋아서 졌지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라도 그래, 갖고 오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과연 로마가 이대로 정말 라니에리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서 해피엔딩을 좀 맞이할지 세리아가 이제 아마 아탈란타 로마 경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판도가 뒤바뀔 것 네. 같은데 그 경기 결과가 상당히 좀 되게 궁금해지고 중요해졌어요. 네 그리고 남은 리그 2경기 챔스권 경쟁 선두권 경쟁까지 세리아와 쭉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재훈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라리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4연승을 거뒀습니다. 엘클라시코에서의 연승 기록을 챙겼고 경기도 대단했어요. 은바페는 해트트릭을 했는데 팀의 패배를 맛봐야 했던 아픔도 이제 있었고요.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초반에 두 골 실점했을 때는 이 경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죠. 은바페가 PK로 선제골 넣고 그 다음에 역습 상황에서 또 다시 골을 넣었을 때는 야 이거 인텔리전 패배의 여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비가 안 좋았으니까. 일단 너무 지쳐 보이기도 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 그대로 골 폭죽이 터졌죠. 네, 에릭 가르시아가 최근 들어서 그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추격하는 골을 잘 넣어요. 그래서 인테리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추격하는 골 넣더니만 분위기가 바뀌면서 라민 야말의 골이 터지고 하피냐의 두 골이 터지면서 전반전이 4대2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르셀로나 팬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코파델레이 4강 1차전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2대0에서 4대2 만들었더니만 4대4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경기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또 은바페가 골을 넣으면서 결국은 이 경기는 4대3으로 끝나는데 사실 은바페가 두 골 넣었던 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고 라민 야만의 골 넣었던 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수비는 개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경기였어요. 그게 이제 많은 골로 네, 이어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경기에서만 7골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자체의 승리는 바르셀로나에게 분명 많은 값진 성과를 좀 안겨주게 됐는데 근데 이번 엘클라시코도 판정 관련 이야기가 또 경기 이후에 따라왔습니다. 자 상황을 좀 보면 80분 레알 마드리드 박스 안에서 추아메니 팔에 공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VAR 판도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스페인 내에서는 오심이라고 봐요. 그 장면은 PK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형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PK라고 생각을 하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이스타 TV에서 입중계할 때 네. 상황을 놓치는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짚어드리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요. 그때는 그리고- 사실 입중계 때는 다 너무 흥분된 그러니까. 상황이기 그리고 때문에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 댓글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면이 맞아요. 있고 그리고 입중계하다 보면은 상황이 지나갔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네,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주원이가 PK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저는 PK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심은 온필드 리뷰까지 해가지고 이거 PK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심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그렇죠. 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아. 슈팅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 거리 슈팅이 와서 그냥 여기 맞았다.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주심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주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더블 그거를. 에란데스 주심이 문제가 뭐냐면 그 장면에서도 말실수를 했어요. VAR 심판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곳에서 뭐 슈팅이었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코르투아 골키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골키퍼는 그 장면에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거기서 골키퍼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실수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오심성 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심성 판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 장면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바르셀로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또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결국 이제 원만한 경기 진행이 좀 안 된 거네요. 말자지 이야기 자체에서도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민의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페르민의 골이 그 핸드볼 반칙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핸드볼 반칙 이후에 볼의 소유권이 발베르데에게 넘어갔다가 네. 다시 페르민에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골로 인정돼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VR 심판과 얘기하고 있는데 VR 심판 쪽에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런 아니, 멘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그러니까 말이 내가 나오는 보기에는 거예요? 이적 팬이야. 정말 좋게 봐서 다행이다. 정말 좋게 봐서 네. 그 VR 심판 중에 한 명이 핸드볼 반칙을 잡아낸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더라도 네. 그런 멘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음바페의 선제골 장면, 그 오프사이드 장면에서 쿠바르시가 건드렸고 그것이 결국 음바페에게 연결되면서 그 음바페가 페널티, 슈체스니하고 네. 충돌해서 PK가 페널티가 선언됐어요. 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온사이드가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 온사이드라고 봐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이게 발베르데하고 라민 야말이 충돌하는 장면에서 볼을 빼앗고 비니시우스에게 주고 비니시우스의 아웃프론트 킥으로 연결했을 때 음바페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발베르데하고 라민 야말이 충돌할 때 라민 야말의 발을 밟았어요. 이거 오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불만 섞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니고가 발을 들어 상대를 가격하려는 장면. 뭐 벨링엄이 맞진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더용의 핸드볼 반칙 장면.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주심 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레알 수밖에 마드리드가 없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TV를 통해서 주심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인테르전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고 그리고 요 경기 펼쳐지기 전에 이틀 전에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 테바스 회장, 스페인 심판협회 그리고 푸에르타스 VAR 심판, 더블 에난데스 심판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기적인 회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일상적으로 아무 하는, 문제 없는 예. 그냥 정기적인 회의인데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얘네 이틀 전에 회의했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그렇죠.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경기 운영을 잘 못하고 네.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이스타TV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VAR이 야구나 배구나 이거랑 다릅니다. 이게 아웃인지 뭔지 판단하는 거와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오프사이드 판정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VR 온필드 리뷰한다고 해서 야 이거 무조건 PK야 뭐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주심의 시각이 들어가요. 견해가라는 게 들어가요. 견해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견해는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심성 판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주심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라리가 심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건 라리가가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약간 그래야지만 명경기. 이것이 해결이 되죠. 음. 솔직히 엘 클라시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보는 축제예요. 최고의 경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엘 클라시코에서 이렇게 오심이다 아니다 이런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닙니다. 네다섯 개가 우르르 나온 건 그것도 한 경기에서. 이거는 엄청난 문제죠. 네. 참 명경기 5개트로 남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리가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엘 클라시코 같은 빅경기에서 이런 판정이 계속 나온다? 팬들 떠나갑니다. 그렇죠. 예. 팬들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레알 마드리드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판정이 나오면 레알 마드리드가 오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이 똑바로 안 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하물며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바르셀로나는 강도의 강도짓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이렉트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라리가 심판들이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한 리그의 심판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모든 팀들한테 다 돌고 돌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판정 이득을 받나 싶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와요. 맞아요. 항상 그거는- 돌고 돌아요. 아 왜냐면 그 심판들이 네. 그 특정 경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럼요. 보니까 결국 모든 팀들에게 잘 못 보는 심판은 모든 팀들에게 네. 다 피해를 입힙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VAR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이 더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거는 뭐 꼭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어리그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독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판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주심들도 한번 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봐야 돼. 해야 돼요. 네. 모여가지고 우리가 판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게 결국 말이 나오는 거는 결국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그냥 일관성에 대한 게 좀 커요. 그게. 사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건 결국 선수들이에요. 왜냐면 선수들이 활약을 했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좀 가려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5게트로 남게 된 이번 판정 이슈가 됐는데 활약에 조명받을 만한 선수는 역시 음란대전을 이끈 두 선수. 음바페 3골, 페란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두 선수 활약. 그렇게 음란인가요? 네, 그래서 음란대전입니다. 정말 음란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두 선수의 활약은? 페라는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3개나 있습니다. 네. 페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역전이 가능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하피냐의 골을 도와주는 장면은 페라의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라민 야말의 골은 라민 야말이 잘 때린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페란이 최전방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에릭 가르시아가 쿤데의 빈자리를 잘 메워줬기 때문에 힘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란의 이 경기에서의 활약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음바페는 역시 무섭다. 그리고 음바페는 얘가 사자인데 여우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예전 영상도 제가 다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발전돼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드도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득점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반칙을 기가 막히게 얻어내요. 그러니까 주심을 속이면서 반칙을 되게 잘 얻어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수비에게도 타이밍을 뺏어오는 거죠. 이 경기에서도 사실은 PK를 한 번 더 얻을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도용이 발을 뻗다가 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음바페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PK가 얻어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물론 이제 도용 입장에서는 주심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어도 카드가 나와야 되는 장면이긴 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줘라. 네. 시뮬레이션 네. 액션으로. 그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음바페가 그런 플레이도 매우 능하기 때문에 막기가 되게 어려운 선수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 솔직하게 해서 금을 흔든 건 5개잖아요. 네. 네, 3골 넣고 2골은 이제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취소되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의 힘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이 경기에서 3골 넣으면서 엘클에서 해트트릭한 라리가 21세기 들어서 3번째 선수가 그래요. 메시가 2번이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1번이고 그리고 음바페가 물론 이제 아니 비니시우스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게 이제 라리가가 아니라 코파델레이나 아니면 수페르코파나 이런 경기에서 이제 했던 게 네. 있고요. 라리가에서는. 라리가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반 사브나모 다음으로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음바페가 지금 38골 넣었거든요. 네.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 최다골입니다.
새로운 기록 썼고요. 지금 이 순간 피치치예요. 네, 네, 지금 27골. 27골. 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 못 나왔는데 25골이니까 아. 2골 차로 벌렸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는 음바페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비니시우스 활약이 좀 아쉽긴 했어도 비니시우스가 그래도 도움 2개를 하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 비니시우스의 그 패스는 굉장히 기술적인 패스였거든요. 다만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하고 동선 겹치고 음바페하고 세바요스하고 동선 겹치고 이런 부분들은 보면서 답답했고요. 그 레알 마드리드 수비 보면서 아 얘네들은 그냥 수비수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도 있어요. 루카스 바스케스 실점하는 장면에서 그 압박에서 볼 빼앗기고 그런 거 보면서 아 루카스 바스케스, 프란 그리고 추아메니 얘네 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과연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다음 시즌에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은 좀 들었어요. 아니면 완성도를 더 높일 것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아라오는 못 쓰는 놈이라는 건 인테리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름에 팔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라오 선수 지금 이적설이 계속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재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유효한 6,500만에서 7천만 유로의 긴급 이적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라오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센터백이 많아요. 네. 그 가운데 요나단 타를 영입하고 싶어해요. 그럼 나가는 선수가 있어야지 들어온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라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미넨을 비롯해서 여러 구단이 노리는 센터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테리전에서 결국은 아라오가 마지막 순간에 동점골, 연장전에서의 그 결승골에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아라오가 실점한 장면에 페드리를 비판하는 장면도 있었고 아라오가 인터뷰를 잘 못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아라오를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제라르 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움 2개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울면서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됐다는 거지 그 선수에게는. 여튼 아라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 시즌 파리전도 퇴장당하고 막 이러니까 얘 큰 경기에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 임팩트가 좀 그렇네요, 확실히.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라오를 그 돈 주고 사나? 아 근데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팔려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해야죠, 네, 일단. 네. 일단 뭐 바이에른 미넨도 요나단 타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그쪽이 이제 다이어를 보냈으니까 네. 센터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아라오 쪽에 입질이 올지는 좀 봐야 되겠고 반면에 이번에 크리스텐센이 나와서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면 차라리 뭐 요나단 타를 영입한다고 친다면 타에게도 기회를 주겠지만 네. 일단 기회 쪽은 아라오보다는 텐센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주자는 이니고 쿠바르시니까 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아라오는 정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릭이 애매하긴 해요. 에릭 가르시아. 네. 에릭이 잘해줬거든요 올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도 잘하고 라이트백으로도 잘하고 오히려 걔는 센터백이 때 불안했지. 다른 위치에서는 잘했어요. 결국은 또 공격력도 그럼 보여주고. 이제 네. 그렇게 남기면 되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갈 건가 아니면 정리할 건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해서 저는 뭐 데려가도 좋고 네. 네 아니면 이적시켜도 좋고 이적 시장에 뭐 아라오나 에릭 가르시아. 특히 아라오는 과연 이 가격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한이 올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타 영입이 바이언 쪽이 훨씬 더 유력해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독일 무대니까 네.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마 바이언 쪽이 더 유력해 보이니까 음. 만약에 타를 바이언이 영입하게 되면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목표로 한 수비수들을 또 이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가능성도 네, 배제는 네, 네. 못하는 거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불안 요소들,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는데 알론소 감독이 오면 지금은 좀 불안정한 레알 마드리드가 뭐 정상화를 좀 이룰 수 있을지. 그 많은 유튜버들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오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예측 불허예요. 일단 수비 라인의 변화가 클 거라고 전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놀드가 온다고 해서 이 수비가 강해질까요? 수비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쵸. 않아요. 또 뚜렷한 강점이 네. 그건 아니니까. 아니 공격력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빌드업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비력이 뛰어난 그 라이트백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센터백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여기다 미드필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템포 조절하고 공격 방향 전환하는
그런 미드필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공격 라인도 아마 정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호드리고 이적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르다 길러를 선발로 쓰고 있으니까 호드리고를 이적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르다 길러 이번 경기에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복 보여주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아르다 길러를 믿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호드리그를 더 믿을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시스템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저 여기서 주드 벨링엄을 어떻게 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드 벨링엄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많은 걸 지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득점력이 떨어진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드 벨링엄이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연 주드 벨링엄의 장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네. 여기다가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시킬 것이냐. 그리고 백업 스트라이커, 좀 신체적으로 좋은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서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리고 이번 여름은 솔직하게 해서 빅3는 다 변혁의 계절이에요. 리그 가릴 것 없이 아마 대부분의 네. 큰 클럽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변화의 폭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변화의 폭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뭐 우승이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산술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승점 7점 차이고 3경기씩 남아 있으니까 에이. 산술적 에이, 산술적. 산술적. 산술적이지만 형도 안 믿잖아. 안 믿긴 한데 산술적 야 여기서 우리가 아 형님 너무 방송을 날카로우시네요. 하는데 아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에이, 산술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에이.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한 게 매우 중요한 게 바르셀로나가 남은 3경기가 카탈루냐 더비, 그리고 비아레알,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근데 비아레알하고 아틀레틱 클루브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베티스가 이번 라운드에 무승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더 유리하다고 보긴 보이는데 그런 팀이 막판에 몰려 있다는 건 바르셀로나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카탈루냐 더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게 좋아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아쉬운 게 이 경기를 승점 1점 차로 줄여놨으면 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면 그러면 마요르카, 세비야, 소시에다드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보다는 남은 3경기가 더 좀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결국은 리그 이제 7점 차 네. 라리가 우승 경쟁도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쪽에 많이 유리해진 이거는 상황으로 그냥 정리가 된 바르셀로나가 거죠. 전패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어. 남은 3경기에서 전패를 해야 돼서 이거는 거의 뭐 사실상 뭐 트로피가 매우 네, 가까워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아틀레티코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도 짧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를로트가 전반 30분 만에 무려 4골을 넣어서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 시작 단 11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는데 지금 보면 7분, 10분, 11분 네. 이 11분 만에 지금 해트트릭을 달성한 대단한 일인데요. 라리가 기록이에요. 네.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정확히 10분 46초에 와. 네, 해트트릭을 완성했고요. 이건 라리가 역사상 가장 이른 해트트릭이에요. 네. 그전 기록이 문도가 갖고 있던 15분 기록일 거예요. 그런데 15분 기록을 10분 46초로 단축시켰고요. 그리고 첫 골 넣고 세 번째 골까지 넣는 그 시간이 3분 57초예요. 야. 그러니까 거의 1분마다 한 골씩을 때려 박았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연속골이네요. 네. 이것도 라리가 역사상 최단 시간 해트트릭이에요. 그리고 셀로트가 이 경기에서 4골 넣었거든요. 네. 포트트릭이잖아요. 그렇죠. 포트트릭을 2번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비아레알 소속으로 4골을 넣은 적이 있고 네. 이 경기에서 4골 넣은 적이 있는데 라리가에서 4골 넣은 선수가 21세기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호날두,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그다음에 셀로트예요. 그러니까 셀로트 이 기록은 어마무시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경기 보는데 진짜 벙 쪘어요. 좀 경이로울 것 같아요. 그냥 볼이 가면 빵 때리지만 골. 음. 그러더니만 세레머니. 그래서 빵 때리니까 골. 또 세레머니. 그러더니만 소시에다드 수비수들이 해트트릭 하고 막 실수하고 막. 네. 그리고 4번째 골 넣으면서 경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팬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래서 리그 17골째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된 세르로트 선수가 됐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승리를 통해서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 부임 후 1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 정말 꾸준한 기록을 또 한번 세우게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요케레스 선수를 좀 영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전방 그리고 수비 라인 다 변화가 필요하고요.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제 역할 해줬어요. 물론 셀로트도 리그에서 17골 넣었으니까 적게 넣은 건 아닙니다만 약간 이제 몰아넣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죠. 이번 4골 때문에.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생각보다는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앙투안 그리즈만 훌리안 알바레스가 선발로 나오고 셀로트가 교체로 나오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그리즈만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면 그리즈만이 남는다면 떨어지면 결국은 훌리안 알바레스 파트너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즈만 역할을 훌리안 알바레스가 하고 해결사가 한 명 더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잡히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케레스를 영입해서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약의 경우 이름값이 떨어지고 아직까지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한다고 치면 세르로트, 훌리안 알바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제 이 7,500만 유로의 이적료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틀레티코가 이걸 정말 성사시킬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엄청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았어요. 질비했죠. 은근히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수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팔카오, 디에고 코스타, 페르난도 토레스 엄청난 스트라이커들 많았거든요. 뭐 아구에로, 포르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리그 우승 시즌 수아레스도 네, 루이스 수아레스도 그렇고 네. 다비드 비아도 그렇고 엄청난 스트라이커들이 거쳐간 클럽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세긴 한데 정말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물론 펠릭스처럼 뒤통수 때리고 가는 놈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모릅니다. 아니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 개편이 거의 필수로 따라오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카드는 있어. 네. 훌리안 알바레스도 있고 세르로트도 있고 일단 있어. 여기에 요케레스는 난 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너무 이건 오버다. 과해. 거기다가 이적료도 비싸고. 다 불만 품어 그러면 경기 시간 나 왜 못 나와? 제 골 못 넣는데 저번 경기에서 이런다니까 애들. 그렇죠. 또 선수들의 예. 어떤 출전 시간을 분배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욕심은 가질 수 있죠. 옛날에 인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저 모라티 회장 시절에 우리는 호나우도 있고 비엘이 있고 로베르토 바조 있고 레코바 있고 뭐 다 있어. 예. 그 셀로트가 올 시즌에 교체 출전해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셀로트도 아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리즈만에 차지하는 위상이 있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잘했기 때문에 네. 그 두 선수가 나왔을 때 호흡이 괜찮았거든요. 물론 후반기 그리즈만의 활약이 너무 아쉬웠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 라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넘기 위해서는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 자체는 약간 수비적으로 가더라도 전방에서 적은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요케레스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전문가는 갑자기. 요케레스는 사실 이 선수들 빅리그 검증도 제 내가 볼 때는 잘 돼 있지 않거든요. 결정력이 과연 원하는 만큼 따라올 것이냐? 네, 저는 그게 가장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 사실 활동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팀이 기동력을 원할 때 그거 잘 갖춰줄 선수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 문제는 골잡이냐 마냐 이 부분이잖아요. 스탯을 잘 쌓아줄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촬영 중에 속보가 들려왔는데 로마노에 의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의 Here we go 레알 마드리드 행이 이제 좀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사비 알론소가 레알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려졌었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협상 처리가 다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가? 네. 이제 오피셜로 퇴단한다는 거 밝히고 네.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레알 마드리드 간다는 게 떴으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처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레버쿠젠 쪽에서는 올 시즌까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이 떠나간다는 건 기정사실화됐고 네. 그리고 페레스 회장이 사비 알론소 감독을 원하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여기다가 스페인 쪽에서는 엘 클라시코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비 알론소 감독이 거의 희위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네. 그동안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첼로티 지다니 시대였거든요. 정말 긴 기간이었어요, 그게. 그동안 근데 우승을 너무 많이 네. 해가지고 정말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사비 알론소 시대가 왔는데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볼 때 약간 갈락티코 일기가 좀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자체가 구단하고 굉장히 이제 잘 지내는 편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구단에서 정말로 슈퍼스타를 영입해서 감독에게 알아서 조합해봐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갈락티코 일기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우승 트로피도 들어 올렸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셀로보다는 음바페가 100배 낫죠. 그렇죠. 그리고 음바페가 지금 득점 1위고 그리고 공식 경기에서도 38골이고 그런데 음바페가 오면서 지난 시즌에 갖고 있었던 그 짜임새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이거를 올 시즌 내내 해결을 못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기다 뭐 부상도 있고 수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오면은 감독 이야기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선수로 구성을 잘해서 팀으로서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비교를 했었을 때 바르셀로나 이제 한지 플릭 감독이 오고 나서 거의 성공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성공적으로 바뀌고 지금 리가도 우승하기 직전이고 챔피언스리그도 아쉽게 탈락하긴 했으나 어쨌든 결승에 진출 일보 직전에서 탈락한 거니까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보이고 그건 그 전에 차비 감독이 있었을 때랑 또 달라진 모습이니까 그런 거 봤었을 때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 근데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옛날에 무리뉴 감독 레알 마드리드 갈 때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이게. 근데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워낙 셌고 네. 그때 여기는 너무 센 팀이었잖아. 그때 바르셀로나는 너무 센 팀이었는데 또 그때 바르셀로나랑 지금 바르셀로나랑 비교하면 공격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쪽 그때 가르디올라 바르셀로나가 워낙 셌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해볼 만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 내가 보기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공격 쪽에도 고민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수비 아르나 쪽도 어떻습니까? 보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요. 네 찾고 있다고요. 깨알 같은 네. 판매를. 질라탄인데 왜? 여하튼 질라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짬나탄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알론소는 뭐 과제가 아직 많이 주어질 텐데 어떻게 레알 감독으로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갈지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테르, 뭐 나폴리 그리고 다양한 이적설들 그리고 엘 클라시코와 아틀레티코의 소식까지 또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의 히얼리고 소식까지 저희가 에세이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일단은 뭐 에세이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챔스 결승 진출 너무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파리와의 결승 정말 좀 재밌는 매치업이 좀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결승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건 있겠죠. 조심스러운 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전 치르면서 인테르 팬들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아우 매력 있어요. 왜냐면 너무 남자의 팀 같은 느낌이 그 뭐랄까 마초의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 세리아 선두 경쟁까지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SL에서 찾아오게 될지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SL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